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던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눈에 가시라는 말을 예전엔 그냥 을에 말하는 관용어로만 별 생각 없이 썼었는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뜻을 정확히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그 사람만 눈에 보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쪽으론 쳐다도 보기 싫은 게 딱 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괴롭더라고요. 아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원래 첫 직장이 항공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튜어디스를 꿈꾸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대학도 관련 학과에 진학했을 정도로 전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에 진심이었죠. 저희 아빠 역시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단번에 시험을 합격한 것이었죠. 학생 때 꿈꾸던 삶을 살게 된 전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일해보기 전 선배들이 스튜어디스의 고충들에 대해 말해줄 때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현실로 닥쳐오니 힘들더라고요. 물론 연차가 쌓이면서 여러 힘든 점들은 무뎌졌지만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 상태였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베테랑 선배들도 계셨지만 남들보다 허약한 체질이었던 것인지 저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환들에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저는 6년을 겨우 채우고 그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으로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 있는 백화점 명품관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스튜어디스로 일할 때는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해오긴 했어요.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항공과 학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개팅, 미팅 등 자리는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종종 번호를 따였으니까요. 그런데 백화점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연애를 한동안 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나이도 있고 컨디션도 계속 안 좋다 보니 항상 거기서 거기인 남자 만나는 것도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달랐어요. 제 조건이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준 사람이었죠. 뭐야? 오늘은 왜 모자 쓰고 왔어? 어차피 차로만 이동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장염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뻗어 있었거든. 머리 감긴 했는데 드라이를 하나도 못해서. 머리를 감았다고?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랬어? 속은 괜찮아? 너 아픈 거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옷도 편안한 걸로 입고 오지. 머리 드라이 안 하고 옷 편하게 입어도 이쁜데. 참나, 됐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예전처럼 예쁘지 못해도 더럽지 말아야지. 뭐 어때?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면 더한 꼴도 보여야 하는데. 근처에 죽집 찾아놨어. 그리로 가자. 남편은 늘 저에게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애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니 저도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더군요. 남편을 만난 이후로 저는 제 일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실제로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하기도 했어요. 관리자로 3년이 넘게 일하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만의 주얼리 샵을 차리는 것이었죠.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상품을 봐왔고 사람들의 니즈를 꽤 자세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도 퇴근 때마다 창업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죠. 남편도 그런절 항상 응원해 주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애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연애는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죠. 남편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은 바로 악기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냥 말로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최소 가격이 저희 집 보증금과 맞먹는 수준의 악기들을 다루고 판매하다 보니 돈을 엄청나게 벌더군요. 주로 그런 악기들은 전공도 전공이지만 무조건 돈이 많은 집안 사람들이다 보니 인맥도 화려했어요. 아예 집안 자체가 음악과 조예가 깊은 집안이었고 일반인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죠. 처음 시댁 식구들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분위기가 냉랭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격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대놓고 티를 내시진 않았지만요. 그저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무거운 분위기만 풍겼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TV의 한 장면처럼 물세례라도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은 아주 형식적인 질문들만 하셨습니다. 당신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이니 장점이 있겠거니 하고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달랐어요. 클라리넷을 전공한다는 시누이는 말을 뱉을 때 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체구도 크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처음 저에게 꺼낸 말은 정말이지 가관이었는데요. 뭐야? 스튜어디스였다고? 그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마구 만나다가 우리 오빠한테 정착한 거야? 오빠가 돈 좀 버니까 그래도 되나 싶었어요? 격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예의 없는 소리에 저는 당황했어요.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하라며 손짓을 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그런 시부모님의 사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예의 없는 얘기만 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스튜어디스 치고 얼굴이 별로 예쁜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을 했어요? 참나, 낯짝이 두꺼운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안이 부자도 아니라면서요. 아, 없는 집 출신이라서 더 정신력이 강한 건가? 오빠가 미리 말씀드렸나 보네요. 네,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게 맞나 봐요. 감사해요. 사실 어려서부터 그런 칭찬 종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 스튜어디스 시험도 한 번에 붙고 이직할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직하고 나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수성가해서 효도할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네요. 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받아치자 오히려 시누이가 대꾸를 못하고 당황하더군요. 제 당돌한 말에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더 이상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며 조용히 나무랐어요. 말만 조용히 말씀하셨지 눈빛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망언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 같았죠. 나중에야 남편 주변인들을 통해 들었는데 시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안의 말썽쟁이로 어른들 눈밖에 난 애물단지였다고 하더군요. 재능은 없고 클라리넷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벌한 눈빛을 하시고 시누이도 바로 입을 다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시아버지는 저를 조금 달리 보시는 듯 하셨는데요. 이후로 저에게 조금 더 누그러진 말투로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승진이 빠르다고? 근데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비전이 있니? 그래봤자 직원으로서만 일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비전은 없어요. 물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금전적인 보상이야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진급을 원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전 그 길보다는 제 가게를 차릴 생각입니다. 가게를 차린다고?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냐? 네, 당분간은 자금이 모일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주얼리 샵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매일 퇴근 후에 공부도 하고 있고요. 개인 샵을 차리고 싶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관심을 가지셨고 저는 그간 공부하고 계획해오던 내용들을 전부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질문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끝낼 때쯤엔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눈빛으로 절 보셨어요. 확실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덕분에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께 처음부터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셨어요. 그날 시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모님끼리 말씀을 나누셨죠.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아빠랑 둘이서만 지냈는데요. 저희 아빠는 원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경제 위기 때 회사가 무너지면서 퇴직을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사고까지 당하시면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해오시면서 제 뒷바라지까지 해주셨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누이에게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이 저는 정말로 그런 아빠를 위해서 남들보다도 더 악착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런 면모가 시부모님 눈에는 다 보였었나 봅니다.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먼저 칭찬하시더라고요. 효진이 말을 듣자 하니 이 친구가 정말 영특하고 건실하더군요. 여자 대장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돈께서 따님을 너무 예쁘게 지혜롭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다 효진이가 알아서 잘 컸죠. 아니, 사돈이야말로 병훈이가 남자답고 우직하니 요즘 애들 같지가 않던데요. 가족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젊은 친구인데도 책임감이 강한 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아들이야 뭐 제가 하는 일 그대로 물려받는 것뿐이죠. 그래도 애가 선해서 사돈 말씀처럼 듬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한테는 효진이처럼 지혜로운 아내가 꼭 필요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신문이며 책이며 많이 읽다 보니 우리 효진이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사교육 없이 성적을 곧잘 받아오곤 했죠. 아무래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살아지는 세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효진이한테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개척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애가 영리하게 알아서 잘 성장해 온 거죠. 이게 다 사돈어른이 생각이 깊어서 그런 거죠.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누며 훈훈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 전부터 부모님들의 애정을 받을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배려해서 저희 친정집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혼집을 해주시기도 했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배려에 저도 큰 감동을 했고, 결혼 이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께 찾아가 식사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씩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시댁에 자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누이가 틈만 나면 외박을 하거나 술병을 앓으며 누워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쩌다 가끔 얼굴을 마주치면 100이면 100,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는 시누이였지만 얼굴 마주할 일이 적으니 평화를 유지할 만 하더라고요. 결혼을 잘하면 사람이 신수가 훤해지고 일도 잘 풀린다던데 저랑 남편이 딱 그랬어요. 남편도 매출이 나날이 오르고 있었고 저는 예상보다 일찍 개인 샵을 차릴 수가 있었거든요. 결혼 3년 차에 시작한 제 주얼리 샵은 오픈 당시엔 손님이 많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장 빠듯하거나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더 공격적으로 가게 홍보에 힘썼죠. 덕분에 8개월 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샵이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8개월 동안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시누이의 진상짓거리였어요. 가게 홍보에 정신이 없던 그 시기에 시누이는 보란듯이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샵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웬일로 장사를 도와주려고 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되도 않는 진상짓들을 해대려고 온 거였어요. 야, 여기가 우리 올케가 하는 샵이야. 뭐 엄청난 물건은 없겠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액세서리가 있긴 할 거야. 너희 마음껏 골라. 오, 사장님, 저희 그럼 전부 지인 할인 해주시나요? 야, 우리 병훈이 덕 좀 보나 드디어? 아니요, 저희 샵은 지인 할인 같은 건 없어요. 가격 신중히 보고 구매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DP 상품을 포함해서 가게 내 상품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시누이가 아주 보란듯이 제 친구들 앞에서 절 무시하는데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단칼에 그 진상짓을 쳐냈어요. 한 번이라도 받아준다면 시누이는 끝을 모르고 진상짓을 할 게 뻔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칼같이 구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제 단호한 말에 시누이 친구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시누이를 비웃었고 시누이는 단박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를 냈어요. 그 다음은 사실 안 봐도 뻔했죠. 정말 틀에 박힌 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 물건 몇 개 팔아주러 왔건만 사람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느냐? 어떻게 시누이인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저는 시누이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인 할인 없고 물건 손대지 말라고요. 한참을 난리치던 시누이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시누이는 앙심을 품었는지 틈날 때마다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건을 싸게 달라고 난동을 피웠죠. 매번 포커페이스로 대응하던 저도
신우이의 진상이 몇 개월을 넘어가니까 참다 못해 결국 영업방해로 경찰도 부르고 시부모님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진상짓을 그만두었죠. 대신 다른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자꾸만 저희 주얼리 샵의 물건을 하나씩 훔쳐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제품들도 아니고 가격도 애매하게 저렴한 것들을요. 물론 저희 샵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이긴 하지만 신우이는 집도 부자잖아요. 대체 돈도 많은 인간이 왜 저렇게 찌질하고 좀 도둑처럼 구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가게 안에 CCTV를 좀 더 많이 달게 되었고 다행히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돌아갈 때쯤부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신우이의 범행을 잡으려고 했던 일이 제가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긴 했네요. 어쨌든 샵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오전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장사는 더더욱 잘 되면서 저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백화점 다닐 때도 급여는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때때로 남편의 수입을 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건 바로 시아버지셨죠. 여유가 생기니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도 예쁜 액세서리를 하나씩 해드렸고 저희 친정 아빠께도 선물을 이것저것 해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티는 자세히 안 나지만 은근히 오태가 달라지는 선물들을 주로 해드렸던 것 같네요. 발이 편한 구두나 벨트, 넥타이 같은 것들이요. 아빠도 중요한 자리 있으실 때 뽐내시라고 그런 선물을 몇 개 드린 후에는 집안 살림도 조금씩 좋은 걸로 바꿔드렸고요. 사실 그때쯤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드리는 용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아픈 다리로 일을 계속하시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시다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빠의 고집은 꺾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저희 아빠는 전보다는 여유롭게 일도 쉬엄쉬엄 하시고 제가 선물한 것들을 입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에도 제가 선물한 착장으로 하고 오셨고요. 시부모님도 제가 드린 선물임을 알아보시고는 일부러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심술이 하늘을 찌르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는 신우이는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또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주차 걸린 주제에 페라가모를 걸쳐요? 아니, 이걸 다 올케가 사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장사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발레 타다가 훔친 거 아니야? 야, 주병은 말 조심해. 남은 한 해 동안 거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경고하기도 전에 남편이 저랑 신우이에게만 제대로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신우이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이를 나무랐죠.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한 번만 더 입 함부로 놀렸다가 정말 크게 혼날 줄 알아. 보통 시부모님이 혼을 내면 그래도 잠잠해지던 신우이였는데 그날따라 뭐가 나가 있었던 것인지 신우이는 갑자기 짜증을 버럭 내더군요. 아, 이 집 딸내미는 난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 제가 무슨 양딸이라 되는 것 마냥. 아, 진짜. 그러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도깨비상처럼
무서워져 있었어요. 아무 잘못 없던 저까지 간담이 서늘할 정도였는데 지 성질을 못 이기고 나가버린 시누이는 아마 그 표정을 못 봐서 그렇게 하룻강아지 마냥 굴었던 것 같네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 앞이라 그런지 겨우 화를 누르고 점잖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불쾌했던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다시 표정을 풀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지만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가 자칫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걸 말이죠. 당장 다음 날이라도 무슨 사달이 날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평소와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 나서 얼마 뒤엔 시어머니가 환갑잔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은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친척들 전부 모아서 하고 싶은데 저희 아빠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만났던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저는 아침 일찍 아빠를 모시고 예약된 장소로 갔습니다.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가진 것에 비해 사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갑잔치는 좀 의미 있게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 바빠서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이지 못한 게 아쉬우셨는지 당신이 직접 환갑잔치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였죠. 저희 부부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사코 와서 확인하라며 말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귀여우시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장단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그날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네요. 저희 얘기를 들은 아빠도 평소보다 잘 차려 입으셨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샵에 다녀오셨는지 머리도 화장도 곱게 하시고 한복도 예쁜 걸로 하나 입고 오셨는데요. 테이블에는 자리마다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놓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성이 선하시다 보니 친척분들과 왕래가 잦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더라고요. 이후에 오신 일가 친척들 모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축하해 주시고 서로 안부도 즐겁게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자리에 딱 하나 오점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옷을 차려입고 왔나 본데 워낙 시누이가 감각이 없다 보니 보기 안 좋게 튀기만 했어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속살이 다 비치는 원피스에 기다란 손톱엔 덕지덕지 요란한 네일아트를 하고 눈두덩이는 온통 반짝이는 섀도우를 발라서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해 보였죠. 몇몇 어르신들도 그런 시누이를 보며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 옷이 저게 뭐니? 하시거나 쟤는 아껴 한다는 애가 손톱이 저게 뭐야? 세상에 요란스러워라 라며 작은 소리로 흉을 보셨죠.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다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잠시 시누이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귓속말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시누이 표정이 또다시 심술 가득해진 것을 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시누이를 최대한 외면한 채 저희 아빠랑 시부모님만 열심히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자리는 한참 무르익고 다들 식사를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이모님이 시어머니께 오셔서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모님, 아까 드렸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 어머, 어머나, 내가 어쨌지?
아까 잠깐 아기 본다고 빼놨던 게. 당황한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도 살피고 가방 안도 의자 밑도 찾아보시는데 옆에 있던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더라고요. 에? 엄마, 그 반지 렌탈이었어? 다이아 반지 여기 꼈던 거. 너 봤니? 아니.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봤었지. 고이든 실수든 이거 없어지시면 변상하셔야 하는데. 일단 사모님 자리 끝나고 찬찬히 찾아보셔요. 당신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거기에 놓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반지를 여기 놓고 갔었어. 내가 손 씻을 때 걸리적거릴까봐 빼고 갔었거든요. 시아버지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리시자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보셨어요. 저는 괜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질까봐 시어머니께 걱정 마시라고 이따가 끝나고 제가 같이 찾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신우이가 웬일로 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이따 찾아봐. 아니면 그냥 변상해주면 되잖아. 그까짓 거 금액 나가봤자 뭐 얼마나 나간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대번에 엄한 목소리로 신우이를 꾸짖으셨죠. 시끄럽다. 어째 너는 돈도 못 벌어오고 쓸 줄만 아는 거냐? 능력이 없으면 같이 찾아보자는 네 시언니처럼 심성이라도 곱든가. 네 새언니는 돈도 잘 벌고 심성도 곱고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데 넌 어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냔 말이다. 민망해진 저는 괜히 시선을 딴 데 돌리며 딴청을 피웠는데 신우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보지 않아도 전부 느껴지더라고요. 심술이 잔뜩 난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혼자서 시근덕대더니 갑자기 대뜸 저희 아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 인간이 훔쳐갔을 거야. 내가 진짜 장담해. 평생 다이아라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을 인간이 그걸 안 훔치고 배겨? 신우이의 우렁찬 개소리에 그 공간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저희 아빠도 당황하고 시아버지도 당황하셨죠. 시아버지는 신우이에게 당장 닥치지 못해! 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아빠한테 다가가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저번부터 이상했다니까. 주차 관리인 주제에 저런 고가에 오시며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저거 다 분명 발레 타면서 술 취한 차주들 물건들 다 훔친 걸 거라고. 시어머니 쪽 테이블 밑에 있던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런 신우이를 말리러 후다닥 아빠 쪽으로 갔는데 한 발 늦고 말았어요. 아빠는 신우이 말에 반박하면서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을 몰아가느냐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는데 신우이가 아빠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버리면서 중심을 잃은 아빠가 넘어지셨어요. 아빠가 넘어지셨는데 신우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이거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 매는 거. 이래서 천한 인간은 애초에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신우이의 뺨을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룸 전체에 퍼졌고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아가씨,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빠를 부축해서 남은 의자에 앉혀드리고 저는 신우이가 놀라서 발작을 하던 말던 곧장 신우이 자리로 갔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된 신우이가 뭐 하는 짓이냐며 기겁을 하고 제게 달려왔는데 신우이도 한 발 늦고 말았죠. 저는 처음부터 강한 심증이 있었거든요. 신우이 가방을 뒤져보자마자
곧바로 물증까지 잡게 되리라고요. 어머님, 잃어버리셨던 다이아 반지 이거 맞으시죠? 그래. 이게 평은이 가방에서 나왔구나. 시어머니는 실망감과 경멸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신우이를 보며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이마를 짚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식구들은 전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신우이는 얼굴이 벌겋다 못해 검붉게 달아오른 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였지. 네가 훔쳤다가 지금 나 모함하는 거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엄마 반지를 훔치냐? 상식적으로. 우리 주얼리샵에서 반지만 7개, 팔찌며 브로치며 총 24개 훔쳐갔죠. 내가 아가씨 도둑질하는 영상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사업장에서 허구한 날 좀도둑 마냥 찌끄레기들만 훔쳐가더니 기어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네요. 훔칠 게 없어서 어머님 환갑잔치에 끼고 오신 반지를 훔쳐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기만 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신우이의 도둑질을 알고 있다는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제 말에 시부모님도 남편도 전부 깜짝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신우이에게 다가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희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죄하라고요. 뭐라고? 이미 이만큼 네 인생 다 나가리 된 거 알아. 네 입장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선 아직 부족하거든. 지금 바로 경찰 불러서 증거 다 넘겨버리기 전에 가서 제대로 사과해. 얼마나 진심을 담아 사과하느냐에 따라 내가 경찰을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싫으면 관두고. 신우이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저희 아빠 앞으로 가 어기적거리며 무릎을 꿇고 더듬더듬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가짜는 사과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로 지체 없이 바로 경찰을 불렀죠. 시부모님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아예 신우이 뒷덜미를 잡고 그 장소를 빠져나와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서야 눈물 콧물 쏙 빼며 저한테 미안하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신우이의 범행 영상을 전부 경찰에게 보여줬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가 고소장까지 접수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희 아빠가 바닥에 넘어지신 그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무섭게 신우이에게 참교육을 해대기만 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요만큼의 감정 동요도 없이 기계처럼요. 나중에서야 자리를 전부 정리하고 나온 건지 남편이 저희 아빠랑 함께 경찰서로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본물 터진 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고 아빠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수없이 사과를 드렸어요. 아빠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절 말리셨죠. 이미 절도며 영업방해며 고소장이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빠가 토닥여 주셔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절 데리고 그 길로 시부모님께 가셔서 우리 딸이 너무 심하게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를 따라 죄송하다고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죠.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사돈께서 먼저 그렇게까지 사과하시면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사돈 어르신도 며느라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자식 하나 잘못 키운 것이 이렇게까지나 발목을 잡는군요. 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닙니다. 어디 한 손만으로 손뼉이 쳐지던가요. 오늘이 안사돈께서 간작 행복하셔야 하는 날인데 저희도 생각이 짧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화목한 자리를 좀 가져보려 했던 것이 과욕이었던 거죠.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과를 하며 헤어지셨고 저 역시 시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남편 역시 저에게 동생 간수를 제대로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정작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시누이는 자기만 억울하다며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나머지 가족들만 그런 힘든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물론 저도 일부분 잘못하긴 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누이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 더 이상 힘든 일은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희 시아버지가 제 주얼리 샵으로 찾아오셨어요. 큰일이 지나간 후라 저도 내심 놀라며 시아버지를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손님도 별로 없고 저 혼자 있던 시간대라 간단하게 차를 내올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샵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시며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셨죠. 예전에 너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꾸며놓았구나. 자리도 좋고. 그땐 결혼 전이었는데 결혼하고 그이한테도 아버님한테도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어요. 가르침은 무슨? 넌 시장 바닥에서도 성공했으라이야. 우리 애는 그날 일이 다 내 잘못이라는 말은 진심이었다. 내가 옛날부터 욕심이 많던 아이를 자꾸 외면하고 방치했던 게 잘못이야. 좀 더 일찍 버릇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 내 잘못이 맞았다. 그동안 그 아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모두 잘못... 괜시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그 자료들 나한테 넘겨주지 않겠니? 내 딸이 너희 가게에서 몹쓸 짓 했던 거. 그 외에도 너한테 잘못했던 거 전부 말이다. 이제라도 내 지난 과오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게 너에게도 사돈께도 진정한 사죄가 되길 바란다. 시아버지가 너무 진중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께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고 시아버지는 저 대신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시누이를 제대로 벌하셨어요. 저는 필요할 때만 참여를 했고 대부분의 과정은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셨죠. 저는 그래도 시누이를 조금 혼쭐 내고 마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누이가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는 초범이긴 하지만 상습적으로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언행을 미루어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정말로 감방으로 가게 되었죠. 2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기간이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만 자라온 시누이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날이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했죠. 모든 게 끝난 뒤 시아버지는 진작 절했어야 했다며 속이 후련하다는 얼굴이셨지만 그 뒷모습엔 쓸쓸함도 조바심도 함께 있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감옥까지 다녀오고 나와서 또 사고치면 그땐 정말 연을 끊겠다고 다짐하듯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누이가 이 일로
제발 정신을 차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있었던 걸 보면 다들 시누이가 받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감방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시누이는 3주 뒤 출소 예정이랍니다. 저도 그동안 시누이 생각을 하며 그간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그렇게까지 뒤틀린 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 저희 집안이 시댁처럼 부유했다면 저는 저희 아빠랑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시누이와 부딪히면서 저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3주 뒤에 시누이가 나오면 그땐 저도 마냥 시누이를 경계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대해보려고요. 그로 인해 시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부디 그런 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가족의 길고 복잡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어두운 사건이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60을 바라보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만하면 겪어볼 수 있는 웬만한 사연에 나오는 시집살이들은 다 겪어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어디 가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집안이니까요.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참 성격이 무던한 편이에요. 남편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천성이 예민한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자라 본인도 예민한 구석에 있는데 웬만한 일에는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무던한 저를 만나 욱하는 성격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하는 2년 동안 이때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편안함을 느꼈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느꼈다고 해요. 저 역시 매사에 무던하게 넘어가던 성격이다 보니 섬세함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늘 저와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남편이 좋았죠. 서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관계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좋다고 늘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땐 저도 모르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남편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의료기업을 운영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사업가 집안에서 예쁨 받고 자라신 막내딸이라 결혼할 때 재산을 꽤 많이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편에 속했어요. 물론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거나 빚만 잔뜩 있는 집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문제는 저희 집 쪽이었어요. 그렇게 있는 집일수록 상대방의 가정 형편을 더 따지기 마련이니 제 입장에선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빠께서 초등학교 교사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셨어요.
아버지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선생님 월급이야 예나 지금이나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외동딸이었음에도 그렇게 여유 있게 크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 한 번도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남편 쪽이 저희 집과 씀씀이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 주눅이 들기는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 얘기에 기쁨도 잠시, 금방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평소엔 무덤덤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눈에 띄게 어두운 얼굴로 말수가 적어지니 당연히 남편은 한 번에 눈치를 챘죠.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 그런 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 이야기 나온 후부터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부딪혀 보기도 전에 걱정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좀 자존심 상해서 아닌 척 넘기려고 해도 눈치 빠른 남편은 그냥 넘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당신도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할게. 우리 부모님이 좀 집안 형편이 괜찮은 여자를 원하는 건 맞기는 해. 전에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재수 씨도 변호사잖아. 그런데도 집이 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기시더라. 여자가 직업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집안 배경이 받쳐줘야 남편 내조를 잘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옛날부터 일하는 여자보다는 집안일 하는 여자를 좀 더 선호하시기도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수 씨랑도 지금은 잘 지내시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재수 씨가 본인이 번 돈으로 용돈 척척 갖다 드리니까 일하는 며느리도 나쁘진 않네 하면서 마음 여시더라고. 그건 그분이 변호사씩이나 되시니까 마음의 문을 연 거 아니야? 나는 뭣도 없는데 어떡해. 당신은 결혼하면 일 관두고 싶다며. 우리 그러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근데 당신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냥 결혼하고도 일 쭉 해야 되나 싶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살 건데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난 당신이 집안일 봐주는 것도 좋은데? 시부모님 입장에선 친정에서 보태주는 것도 하나 없는데 나는 일도 안 하고 가사 일만 한다고 하면 좋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게다가 재수 씨는 변호사라며? 그럼 더 그렇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돼서 스스로도 좀 놀랍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게 좀 놀랐는지 꼭 안더니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우리 하던 대로 하고 살자. 결혼하는데 시댁 눈치 보지 말라는 게 현실감 없는 소린 건 알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장점이 있잖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을 여실 거야. 꼭 재수 씨랑 방식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일을 더 한다고 한들 직업 자체가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동서에 비해 더 잘난 것도 없는데 그걸로만 어필하기엔 역부족이겠더라고요. 저희는 연애 시절부터 둘 다 제가 직장을 관두고 가사 일을 맡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친 후였어요. 그걸 시댁에 눈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뒤바꿀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막상 결혼하려니 상황이 많이 비교되는 탓에 괜한 눈치를 보겠다고 무리한 마음을 먹을 뻔했죠. 남편이 제 정신을 잘 잡아준 덕분에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썩 못마땅해 하시는 티를 내시긴 하셨지만
남편이 어떻게 중재를 잘 해놓은 모양인지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저를 하대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눈치를 아예 안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평소에 제 무던한 태도를 떠올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인지 결혼까지는 별다른 큰 잡음 없이 무사히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시댁 문제가 다 그렇듯 진짜 문제는 결혼한 후에 시작이 됐어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나 상견례를 할 때는 시부모님과 저희만 있었으니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던 건지 확실히 다 함께 만나는 첫 명절 때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결혼식 때 말곤 제대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형님. 네, 동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부탁은요, 제가 깍듯이 모셔야죠. 밖에서는 변호사니 뭐니 해도 어쨌든 시댁에서는 동서고 나이도 저보다 2살이 어려서 최대한 편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동서는 일하기도 바쁜 명절에 위아래로 정장을 한 세트를 맞춰 입고 나 변호사요 하는 포스를 풀풀 풍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편하게 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연애할 때 남편이 먼저 결혼한 동생이 있다고 할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도 존재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머님께 제가 의식할 만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큰며느리 생겼다고 저한테 너무 소홀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바쁘다고 집안 행사 잘 참석 못하고 이래도 꼭 시간 날 때 어머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다 잘 챙길 거예요. 큰며느리 자주 온다고 큰며느리만 이뻐하시면 저 서운해요. 아,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내가 우리 작은 며느리 변호사라고 동네방네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일 바쁜 것도 당연히 이해하지. 그럼 변호사가 바빠야지. 안 바쁘면 쓰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일할 땐 일에 집중해. 아이, 그래도요. 어머님이랑 겨우 이렇게 정들고 친해졌는데 형님이 어머님 뺏어갈까봐 속상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은 집안일도 되게 잘하신다던데.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집안일엔 영 소질이 없잖아요. 일하다 보면 집안일이 늘지를 않아서요. 근데 어머님이 원래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이렇게 잘 나가는 애가 애교까지 많어. 하여튼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데려온 우리 장남이 대단하지. 내 아들이지만 가끔 무섭다니까. 어디서 이런 1등 신부감을 데리고 온 건지. 하여튼 넌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처음에야 내조만 하는 참한 며느리 원했어도 요즘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좋아야 시집 잘 가고 좋은 거란다. 옛날 우리 때처럼 외벌이하는 남자는 별로 없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너 하는 일이 웬만한 남자 일보다 낫잖니? 좀 뒤늦게 알아서 미안하긴 하다만 우리도 지금은 너 같은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투정 그만 부려도 된다. 네, 어머님. 역시 제 마음 알아주시는 건 어머님뿐이에요. 사랑해요. 모녀처럼 친근한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들 공간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안 그래도 어색하고 낯선 첫 명절에 저 빼고 다 친한 듯한 느낌을 받고 나니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은 말이 아니더군요. 열심히 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묘하게 방어하는 듯한 동서 때문에 자꾸만 대화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꾸만 제가 모르는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다든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면 다른 질문을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했어요. 한두 번이야 저도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 란 생각에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동서의 의도를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이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지만 남편도 제 노력을 눈치챘는지 제가 대화에 낄 수 있게끔 옆에서 모르는 얘기들은 실시간으로 설명해주고 화제가 바뀌면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주도해줬어요. 센스 있는 남편 덕분에 여러 번 빈정상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잘 넘어갔죠.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속상했을 거야. 그런데 동서는 왜 그래?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러게, 재수씨가 원래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 견제하나? 견제? 나도 그런 느끼기는 했는데 날 왜 견제해? 내가 견제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왜 견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처음엔 그래도 나중엔 당신 좋아할 거라니까. 재수씨도 그걸 느꼈나 보다. 당신이 예쁨 독차지할까봐 불안한가 본데? 무슨 말도 안 돼. 오늘 보니까 어머님이랑 동서 둘 사이에는 절대 못 끼겠던데? 끼고 싶은 마음도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싹 사라지더라. 누가 뭐 어떻게 하나?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어머님이랑 동서랑 행복하라고 내버려 두고 싶더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보. 나도 재수씨가 그런 쪽으로 질투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예쁨 받을 수 있을 거야. 무리하지 마. 알겠어. 뭐 기대는 안 하겠지만 나도 그냥 내 할 도리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천천히 친해져야지. 그날은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남편이 실시간으로 분위기 잘 체크해서 이끌어준 덕에 크게 기분 상하지 않은 채로 첫 명절이 지나갔죠. 하지만 그날을 신호탄으로 저를 향한 동서의 견제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하루는 명절에 음식을 한다고 모였는데 본인은 안 해봤다는 핑계로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멀뚱멀뚱 서서 이건 어떻게 하냐, 저건 어떻게 하냐 묻는 동서 때문에 일을 알려주다 말고 결국엔 거의 제가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음식을 제가 다 했으면 치우는 거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상 치우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죄다 세워라 내워라 하는 모습을 보니 결국엔 설거지마저 제가 뺏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와, 형님,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음식할 때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손이 빠르세요? 뭐 맨날 하는 게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느리게 한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쵸? 하긴 저는 맨날 식기세척기에 넣어버리니까 속도가 안 느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도 형님처럼 집에서 자꾸 하는 버릇 좀 들였어야 됐는데 그러기 전에 식기세척기를 사버렸거든요. 처음엔 그것만 들여놔도 좀 수월하겠다 싶었는데 요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스도우미 아주머니를 들였어요. 확실히 집에 집안일 돌봐주시는 분이 한 명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께 정말 잘해드려야 해요. 요즘은 가사도우미 분들 월급 드리려면 엄청 세요. 형님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월급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공짜로 봐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묘하게 저를 돌려가는 화법에 심기가 곧바로 불편해지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는 순간 남편이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재수씨, 이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니 가사 일을 해주는 거지. 밖에 가서
이런 일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예요. 경제활동을 할 거면 이 사람도 멀쩡히 회사 생활하던 사람인데 회사 월급을 타겠죠. 개인한테 돈 받고 일해야 할 만큼 절박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말을 내 와이프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 어머 아주버님, 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형님께서 집안일을 손 걷어 붙이고 야무지게 하시니 부러워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돈 받고 일하는 저희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꼼꼼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일하는 분을 제가 고용주로 만났으면 진짜 잘 챙겨줬을 텐데 싶어서. 아주버님, 부럽고 아쉬운 마음의 한 말이니까 너무 안 좋게만 듣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나서서 들어줬지만 역시 말빨로 벌어먹는 직업이라 그런지 능구렁이처럼 그때그때 상황을 잘 피해 나가면서도 끝까지 묘하게 제 신경을 건드리더군요. 여보, 그냥 동서가 그런 말하는 거 내버려 두자. 나도 기분 나빠서서 당신이 나서주는 거 고맙긴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만 바보 만들고 예민한 인간들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 저런 사람은 그냥 무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재미없어서라도 좀 덜 그러지 않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근데 가만히 있자니 나도 화가 나서 그렇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뻔히 다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가족도 형도 그렇고 보는 눈 참 없어.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온 가족이 다 어화동동하는지. 왜? 나한테 심술 부려서 그렇지. 시부모님 입장은 이해되는데 직업도 좋고 애교도 많고 싹싹하잖아.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었어도 무뚝뚝하고 뭐 하나 없는 나보단 동서 이뻐했겠다.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 훨씬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하여간 우리 식구들은 보석을 알아주는 눈이 없다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네. 난 괜찮아. 시댁 식구들이야 당신 때문에 사이 좋게 지내보려고 하는 거지. 동서가 나한테 저러는 건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만이긴 해. 고마워 여보. 동서의 계속되는 견제 때문에 제가 영 시댁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다고 느꼈는지 남편이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지만 그런다고 시댁이 편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매번 이렇게 저를 챙기는 것도 꽤나 피곤한 일일 것 같아 남편에게도 애써 괜찮은 척 했어요. 말한 대로 동서 심술이야 눈에 훤히 보이는데 무시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시어머니의 차별이었어요. 동서가 어머님께 물량 공세를 펼치고 가진 애교를 떨 때마다 묘하게 어머님께서는 제게 냉담해지셨거든요. 어머님, 오늘 제가 사온 과일을 좀 드셔보세요. 완전 싱싱한 걸로만 사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쁘게 포장된 바구니로 사오면 더 비싼 거 아시죠? 아, 그러게. 그냥 대충 사오지. 뭐 또 저런 걸로 사왔어. 매번 미안하게. 어머님, 아버님 좋은 걸로 드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은 예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왕 드시는 거 기분 좋게 드시라고요. 그래. 그럼 지금 다 같이 있을 때 좀 먹어보자. 큰애야, 작은 애가 갖고 온 과일 좀 꺼내서 깎아와봐라. 어머,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사온 건데 제가 깎아야죠. 됐다. 너 과일 깎는 것도 서툴면서 뭘 나서려고 해? 잘하는 사람 있으니 시키면 되지. 아, 그런가요? 하긴 이런 건 전문인 사람이 하는 게 낫겠죠? 그럼 형님,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동서가 워낙 본인은 가사일을 못하고 저는 가정주부라는 인식을 시댁에 심어놓은 터라 그런지 조금이라도 일을 할 일이 생기면 어머님은 저부터 찾아서 시키더라고요.
동서가 저보다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저한테만 일을 시키면 동서는 언제 일이 늘고 언제 같이 일을 하나 싶어서 답답하더라고요. 하루는 못 참고 동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속마음을 잘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어머님이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작은 며느리도 일 좀 시켜라. 뭐 그런 거야? 멀쩡한 가정주부 두고 밖에서 일하는 애한테 기어이 무슨 일이라도 하나 더 시켜야 네 직성이 풀리겠냐? 집안의 큰 며느리가 돼서 떠맡을 수 있는 건 떠맡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갈구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바쁜 작은 애가 시대골 맛이 나겠니? 살다 보면 다 너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날이 있다. 그럴 때 또 우리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겠어.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 애 앞에서 티내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눈치껏 알아서 잘해라. 알겠니? 제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가사일은 동서한테도 자꾸 시켜야 실력이 는다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저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니 저도 입이 도로 꾹 다물렸어요. 그냥 어머님께선 동서에게 일 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저한테만 시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게 바뀌길 바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건데 동서를 향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고 나니 의욕이 더 꺾였어요. 그냥 제 자아를 없애고 시키는 거나 묵묵히 하다가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아버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이 동선회보다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차가 하도 막혀서 오랜 귀성길에 남편도 저도 무척 지쳤어요.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댁 식구들은 식사를 다 끝내고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웬일을 동서가 혼자서 밥을 다 차리고 상을 치웠나 싶어 주방을 힐끗 봤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싱크대는 물론이고 주방 한 구석에 다 먹고 쌓아놓은 접시들이 모여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겉옷 벗고 짐 풀기도 전에 어머님께서 바로 뭘 시키시더라고요. 큰 며느라, 작은 애가 비싼 다과세트 사들고 왔으니 상 좀 내어보렴. 차도 한 잔 내오고. 네 어머님. 아니, 내 어머님은 무슨 내 어머님이야. 짐 풀고 와서 여기 앉기나 해라. 여보, 당신은 무슨 이제 도착해서 아직 외투도 못 벗은 애한테 상을 내오라고 해요. 안 그래도 차 막힌다고 내려오느라 고생한 애들한테. 너희들 밥은 먹었냐? 못 먹었습니다. 거봐요. 작은 며느라, 여기 니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식사할 것 좀 챙겨드려라. 다과는 기다렸다가 얘들 다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잖아요.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안 그러냐?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소와는 달리 저희를 먼저 챙겨주는 아버님 모습에 남편도 놀랐는지 얼떨떨해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한 방 먹은 듯한 동서의 얼굴을 보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버님의 배려 덕분에 저희는 천천히 짐을 풀고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다 먹고 나니 아까 어머님께서 시키신 게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 상을 정리했어요. 다과 내올게요, 어머님. 다과도 작은 애야. 네가 좀 내와라. 늘 차려만 오는데 받아 먹을 때도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돕고 살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냐? 평소에 작은 며느리 바쁘다고
네가 많이 했으니 피곤할 때만이라도 좀 차려다 주는 거 얻어먹고 뒷정리하는 거나 같이 하면 되지 않겠니? 아유, 그래도요, 아버님. 말 들으래도 그렇게 자꾸 나서서 일하면 다 너 시켜도 되는 줄 알고 너만 잡고 시킨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언제 쟤만 잡고 시켰다고 그래? 큰 며느리 없을 땐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큰 며느리처럼 챙겼는데 집에 늦게 들어왔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아버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형님 편만 드시면 저도 서운해요. 서운은 무슨. 요즘이야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지만 형님이면 너보다 어른이다. 어른. 어른이 먼 길을 고생해서 왔으면 안 시켜도 발벗고 나서서 살펴야 할 것을 그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형님이 하겠거니 떠넘기고 있어서야 되겠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 여보, 당신이야말로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요? 작은 애가 언제 그랬다고?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셔서 어머님과 말다툼까지 하실 판이라 제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해야만 했죠.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도 시댁에 일하러 내려온 거니까 먹은 거 얼른 치우고 올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에게 부모님 잘 중재하라고 눈치 주고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도 하기 전부터 쌓여있던 설거지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를 불렀죠. 동서, 같이 하자. 설거지 양이 좀 많네. 주방도 좁은데 같이 해요, 그걸? 저는 그렇게 좁은 공간에선 혼자 일하는 게 차라리 편하던데. 그래? 그럼 동서 혼자 설거지 할래?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식사한 것보다 동서네가 도착해서 먹은 접시가 훨씬 많아 보여서. 내가 설거지 해주러 온 건 아니니까 원래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치우는 게 상식이잖아. 매번 내가 해주니까 동서가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동서가 먹은 건 동서가 좀 치워볼래? 그래야 동서도 이게 떠넘길 양이 아니었구나 알지?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편 들어주시니까 기세 등등해져서는 전 그냥 형님이 하면 빨리 할 거, 제가 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빨리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얼른 고무장갑이나 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속을 긁는 동서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 좀 단호하게 나갔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본인 편만 들어줬다면 절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을 동서가 그날만큼은 아버님이 강경하게 제 편을 들어준 바람에 기세가 꺾였는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도 어떻게든 제 지시를 따르긴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에게 일을 시키고 나니 뭔가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서도 안 해봐서 그렇지 시키니까 잘하네. 앞으로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집안일 좀 알려줄게. 그럼 동서도 요령 생기고 집안일 늘고 좋잖아. 그러게 미리미리 해놨으면 고생 안 해도 될걸. 동서는 처음 해보는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에 혼이 나가 보이더라고요. 고개도 대충 끄덕이는 척하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저한테 별다른 반응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동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방님도 내버려 두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군요. 뭔가 쎄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잘 배웅해 줬는데 그날 이후부터 동서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혹시 다퉜냐?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러긴? 정말 몰라서 물어요? 당신이 큰 며느리 편만 드니까
우리 작은 며느리가 속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평소에 맨날 이쁨만 받던 애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금방 토라져? 내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형님한테 형님 대접하라고 한 게 뭐 그리 속상할 일이야? 아, 그래도 밖에 나가면 다들 변호사님 하면서 떠받들어 줄 텐데 자존심이 상하지 안 상하겠어요? 당신도 이럴 때 보면 참 무심하다니까. 밖에서나 변호사지 무슨. 그동안 집에서도 그렇게 떠받들어 줬으면 된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떠받들어 줘야 해? 우리라도 서열 확실하게 안 잡아주면 오히려 며느리들끼리 더 싸운다니까. 아버님께서 강경하게 나오시니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그렇게 서열을 확실하게 짚어주시니 그 뒤로는 제가 감정 상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동서는 좀 상한 것 같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왔죠. 아버님께서 차에 치이시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신 어머님 역시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을 때 아버님은 이미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마음에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식물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시댁에서 저를 누구보다 잘 챙겨주셨던 분위기에 의사에게 소식을 듣자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한참을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어머님께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남편이 식물인간이란 소리예요? 빨리 깨어나게 해봐요. 의사가 그것도 못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두 분께서 살아생전 사이 좋은 부부셨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한바탕 눈물바다를 겪은 후 아버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됐어요. 아버님을 병원에 계속 입원시킨 채로 두느냐, 아니면 호흡기를 떼느냐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저는 아버님과 정이 들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에 호흡기를 떼자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입을 먼저 열었어요. 어머님, 좀 속상하셔도 호흡기를 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님 계속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도 병원비고 어머님도 계속 병원 들락거리면서 보살피셔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식물인간 되시면 깨어날지 말지 확신도 없고 깨어난 비율도 적은데 기약도 없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엔 어머님 인생도 아깝잖아요. 넌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니? 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냐? 난 호흡기 못 댄다. 혹시나 이 사람이 깨어나기라도 하면 그럼 우리가 죽인 거야. 난 내 손으로는 절대 이 사람 못 보내. 그러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무리 아버님 보살피러 왔다 갔다 한다 한들 저희라고 편할 것 같으세요? 저희도 어머님 병원 다니시는 거 케어해야 하는데 힘들잖아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로 힘들어지는 것보단 어차피 보내드릴 거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아요. 저도 정말 이런 말 하는 거 마음 좋지 않은데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큰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작은 애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동서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도 호흡기 떼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만에 하나긴 하지만 아버님이 정말 깨어나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그 희망이 작은 건 아는데 그래도 포기가 안 돼요. 아버님이 이대로 돌아가신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일단은 케어할 수 있는 데까진 서로 케어를 하면서 아버님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형님이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시죠. 저는 매일 사는 게 바쁜데 아버님 케어까지 못해요. 그냥 아프신 거면 하겠는데 이렇게 아무 가망도 없이 호송세월 보내는 짓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들 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식물인간이 깨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이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잖아, 동서. 동서 바쁜 건 우리도 잘 아니까 부담 많이 안 줄게. 내가 많이 케어할 테니까 당장 호흡기를 떼지는 말자.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대로 아버님 보내드리면 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부담 안 주신다면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죠 뭐. 그렇게 아버님은 시댁과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겨주셨고 어머님은 오며 가며 아버님을 돌보셨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병원에서 사시듯 해서 저도 괜히 어머님 걱정도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고 상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듯해서 혼자 남으신 어머님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머님을 더 신경 써드렸어요. 너무 아버님만 보고 계시면 우울하실 것 같아 한 번씩 찾아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며 시간을 보냈죠. 큰 며느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참 고맙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지난 일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이렇게 되시고 저도 괜히 어머님 혼자 계신 게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떻게 못해준 너도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데 둘째 며느리는 소식 한 통 없을 수가 있니? 명절 때도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아주 그냥 시애비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건지 원. 내 전화는 일부러 피하는 건지 이젠 받지도 않더라. 동서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그동안 변호사라고 바쁘다는 거 다 봐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리네. 네 시애비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동서도 바쁜 일 정리되고 여유 생기면 올 거예요. 하지만 애써 위로 드렸던 것이 무색하게도 동서는 아버님이 쓰러지신 후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었어요. 동서가 연락을 끊으니 서방님 역시 시댁에 오는 발걸음이 끊기더라고요. 만나면 동서 안부만 묻는 게 불편했는지 점점 서방님마저 핑계를 대며 시댁에 오는 횟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불만이었지만 남편을 보니 저까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남편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 이왕 가는 거 좋게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절 워낙 잘 챙겨주시고 차별 없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때문이라도 동서애와 상관없이 저는 제 할 도리를 하기로 했죠. 어머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쓰러지신 지 20년이 다 되어갈 쯤 어머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이제는 이 사람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식물인간이 된 아버님을 모시고 지낸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졌는데 어머님께서 드디어 마음 정리를 하신 것 같아 내심 놀랐어요. 아직도 아버님 이야기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피었다가도 슬퍼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아직도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가 되지 않았구나 느꼈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2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도 안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이 사람도 편할 것 같아. 내가 괜한 미련으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것 같구나. 그동안 참 미안했고
고마웠다. 아무리 시간이 20년이나 지났다고 한들 어머님 입장에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신 게 느껴졌어요. 같은 아내 입장으로서 어머님이 참 안타까워서 꼭 안아드렸죠. 병원에서 아버님 호흡기를 떼는 날, 어머님은 참 많이 우셨어요. 참 너무하게도 그 자리에조차 서방님과 동서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장례식 소식을 전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내려왔죠. 20년 만에 본 동서는 못 본 새에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참 표독스러워졌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시댁에 와도 동서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고 휙 다시 올라가 버리는 도련님 덕분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형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야기는 전에 들었는데 바빠서 와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야 뵙네요. 그러게 좀 오지 그랬어. 나는 동서도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그래도 남편 보내서 주기적으로 생존 신고는 한 걸로 아는데요. 아버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서로 뭐 좋을 거 있다고 자주 보고 지내요. 분위기도 흉흉한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쓰러지시고 참 많이 외로워하셨어. 어머님이 동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걸음을 뚝 끊어버릴 수가 있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저도 챙겼겠죠. 그런데 아버님은 살아생전 저 구박만 하셨잖아요. 뭐 좋다고 가요? 뻔뻔한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섞으면 화가 날 것 같아 꾹 참고 장례를 치렀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아버지 쪽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저희 쪽에 더 재산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장남이라고 조금 더 챙겨주신 건가 싶은 정도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동서가 바로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그쪽 동네 아파트가 땅값 더 비싼 거 뻔히 아는데 그걸 형님 내준다고요? 이건 좀 기분이 그렇네. 형님, 받은 집은 팔아서 정확히 반반 나누시죠? 어? 동서, 뭘 그렇게까지 해? 그건 형님이 더 받으셨으니까 할 수 있는 소리죠. 재산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야죠. 형님이 나누기 싫으면 제가 소송 걸어요. 어차피 소송 걸면 반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법은 제가 더 잘 아는데 그냥 나누자고 할 때 나누시죠. 아니 동서, 내가 받아도 뭘 그렇게 더 받았다고 그래. 막말로 동서 아버님 쓰러졌을 때는 발걸음 뚝 끊어놓고 그 정도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남편은 꼬박꼬박 보냈잖아요. 꼬박꼬박은 무슨, 하루도 안 있다가 집에 가버리는 사람인데. 저희 쪽으로 좀 더 온 재산에 발끈하며 소송이니 뭐니 난리를 치는 동서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어요. 효도해야 할 때는 쏙 빠져있더니 재산 받을 때 나타나서는 반반으로 정확히 나누자고 난리를 치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 내내 지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동서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어머님. 니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뭐? 재산을 반반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유언장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 난리를 치니 너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 이 변호사, 유언장 줘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유언장을 빼서 마지막 줄 읽게 했어요. 마지막 줄에는 아내가 살아있는 경우 모든 재산 분할권을 아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장례식장은 오길래 그래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는 하러 왔구나 싶었는데
재산이나 탐내러 온 거였구나. 네가 인간이니? 애 아버지 정정하고 자기 예뻐할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큰애 편 좀 들다가 쓰러져 버리니까 그렇게 모른 체를 해? 길 가던 사람이 쓰러져도 너처럼 모른 척하긴 힘들겠다. 어? 너 같은 애한테 아까운 내 남편 재산 단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이 변호사, 마지막 조항에 따라서 재산 분할은 내가 다시 할게요. 작은 집 애들한텐 재산 한 푼도 못 줘요. 어머님,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끄러워. 그동안 잘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시간을 달래. 니네한테 떨어질 건 단 한 푼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 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아버님의 재산을 저희 집과 반반 분할하셨어요.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동선에는 아니나 다를까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니 다시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이러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타날까봐 무섭긴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도 동선애가 재산을 탐하지 못하게 단단하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20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알아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잘 해드리고 있답니다. 가끔 와서 어색하게 있다 가던 서방님도 이제 아예 안 오니 오히려 편하네요. 이러다 또 언제 재산을 노리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주신 재산으로 여유가 더 생겨 어머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뭣도 없을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신 아버님이 너무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같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를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면서 풀고 있네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저희를 잘 지켜봐주고 계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